안녕하세요. 더벙커 테이블의 전쟁사 박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전인범 장군님, 김수린 생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수린 생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같이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왜 이 전쟁을 왜 다뤄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린 씨, 네, 남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남북 전쟁을 했던 거는 옛날식의 전투하고 소위 말하는 신식 전투하고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전쟁을 다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수많은 그 전쟁 지도자들 중에서 나폴레옹을 통해서 현대전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싸웠고 어떠한 승리를 했고 또 과연 전쟁의 승리 요인은 뭐였고 패배 요인은 뭐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중간중간에 무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하느냐. 어쩌면 우리 인류에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1차라고 함으로 해서 2차가 이미 있었고 3차, 5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는 물론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차가 인류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경고를 갖고 있는 아주 이 의미가 너무나 많은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관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만 2천만 명, 부상자가 또 2천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류가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또 다른 3차 대전의 길목 앞에 있거든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이해하고 그 뒤에 또 최근에 있었던 불과 1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해함으로 해서 어쩌면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전쟁을 볼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점이 뭡니까 도대체? 처음에는 1차 세계대전이 네. 대전,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 The war to end all wars. 이 이상 인류가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그 전쟁이 끝난 지 20년 정도 지났을 때 두 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세계대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은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이제 인류를 다 괴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우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겠지 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1차 세계대전을 보면 인류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돼요. 그럼 지금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여러 중동 지역의 이러한 전쟁들은 3차라고 이야기는 지금은 안 하지만 후대에는 이게 3차 뭐 세계대전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아, 지금 세계가 그래도 진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을 위시로 한 그 진영이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위시로 한 어떤 진영이 있고 어느 순간에 이러한 세 개, 네 개의 진영이 이러한 저런 이유로 특히 우연한 기회에 융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전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세계 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동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한 게 처음에는 하마스라는 그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압을 하면서 그 북쪽에 헤즈볼라라는 또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를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헤즈볼라는 또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인 이란과의 그 깊은 관계가 있어요. 또 이란은 또 후티족을 후원을 하고 있고 또 후티족은 사우디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런 속에서 러시아가 시리아를 후원하고 있고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있고 또 뭐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은 또 미국을 우리는 또 미국하고 우방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무슨
북한이 이란에다가 미사일 기술을 갖다 주고 핵 기술을 갖다 줬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우연한 일로 꽝 하는 순간이 일어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막 죽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왜 죽이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세계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사라예보 사건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라예보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풍선이 폭발을 할 때 예. 핀으로 찌른 게 사라예보라면은 풍선 안에는 이미 공기로 가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게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풍선 안에 어떤 가스가 차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나폴레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폴레옹. 일단 이걸 보기 전에 나폴레옹을 다시 보고 오시면 여기 위에 여기 네,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1815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마지막 전투에서 졌잖아요. 결국에는 유럽의 각 왕들이 다시 이제 왕권을 수립하고 하는데 왕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밖으로 새나왔기 때문에 그런 자유적인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산업화가 생겼어요. 산업화라는 거는 기계가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특히 직물 산업 뭐 이런 산업들이 막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화도 일어나고 철강 산업도 일어서고 이런 것들이 한 100년 사이에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 세력들 또 반국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전통적으로 유럽에 보면은 우리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두 개의 정치 집단이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수상이 둘이었어요. 프랑스가 있었고 러시아가 있었고 이태리도 우왕좌왕하면서 하여튼 그 통일을 이뤘었어요. 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터키 있잖아요. 네. 터키가 오토만 그 제국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 지금은 우리가 불가리아다, 그리스다, 뭐 알바니아라고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로 여러 민족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민족주의가 막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독일이 이제 프러시아로부터 독일로 통일이 되고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럽 전체가 막 부글부글 끓고 나라끼리 그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고 거기다가 산업화 덕분에 총 같은 거를 많이 갖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총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었고 네. 포도 많이 생산할 수가 있고 포탄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남북전쟁 때 철도 막 쓰고 했죠. 네. 그게 이제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유럽을 거미줄처럼 막 이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전쟁하기가 더 좋아진 그런 시대가 돼버린 이런 모든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원하고 자기네 자주 국가를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거를 맡고 있었던 게 이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국가가 맡고 있었는데 20세기 초 유럽은 정치 갈등과 민족주의 운동이 극에 달하며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이때 다양한 민족들로 이뤄진 다국적 국가인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는 제국주의적인 통치 체제로 인해 내부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는 세르비아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상황.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 소피아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였는데 이때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블랙핸드라는 무장 단체가 황태자 부부의 암살을 시도하게 된다. 블랙핸드는 먼저 두 차례 페르디난트 대공을 공격하는데 모두 실패한다. 그러나 세 번째 시도에서 몇 가지 우연이 겹친 끝에 19세 소년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권총으로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 소피아를 저격하는 데 성공하고 황태자 부부는 그 총격으로 인해 얼마 후 숨을 거두고 만다.
이 암살 사건에 대하여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보복을 원하면서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참전하고 유럽의 다른 주요 국가들이 독일을 막기 위해 참전함으로써 인류는 첫 번째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때 거기에 황세자 페르디난드가 다음에 즉위할 사람이었어요. 사라예보를 갔는데 그때도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이 암살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양반이 갔는데 그날 이 페르디난드 부부가 암살을 당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발물을 준비를 해서 다가오는 차량 행렬에 던졌는데 이게 좀 늦게 폭발을 해서 황태자가 타고 있던 차가 아닌 뒷차가 폭발을 해가지고 다치질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 야 오늘 일진이 안 좋은 날이다. 스케줄 당연히 철수하고 네. 돌아가야죠. 보디가드 다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은 일정을 강행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수행원 차가 폭발을 하니까 수행원들이 다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행원들을 병문안하려고 병원에 갔어요. 빨리 쾌유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나오는데 그 황태자의 운전기사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이제 하고 예, 병문안하고 원래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예. 사람이 길을 잘못 갔는데 그 잘못 간 길에 프린시피라는 그 19세 청년인데 이 청년이 권총을 숨기고 있는데 보니까 그 차가 오니까 거기다 총을 쏜 거예요. 어머. 야. 그 소피 그 부인 이름이 소피였거든요. 소피가 먼저 죽고 페르난도가 소피 내 사랑 그러면서 본인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폭발물로 암살 시도를 해서 네.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강행을 한 그런 어떤 무모함. 그 무모함도 무모함이지만 어찌됐건 그 황태자 부부가 새로운 그런 방향을 트는데 또 우연치 않게 암살단에 그 풀실패 그 청년이 있었다는 거. 예. 그거는 계획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청년이 총을 쏘았고 그 총에 두 분이 맞아서 죽었다는 이게 이제 계획대로 했어도 어려운 일이 예. 정말 운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정말 어떻게든 암살을 하려고 했던 그 단체들이 많았네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네들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황태자 부부인데 어쨌든 되게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일정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경호가 허술했으면 권총 빵빵 했는데 네. 맞아 죽은 게 너무 허무해요.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아 진짜.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그럼 이게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까?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뻔때를 좀 보여야 되겠다. 사라예보에 대해서 뻔때를 좀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사전에 이제 여건이 중에 하나가 이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다음에 이태리가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고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를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세르비아는 또 누구의 후원을 받고 있었냐면 러시아의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세르비아를 혼을 내주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독일한테 의중을 좀 물어봤습니다. 쟤네들 좀 혼 좀 내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개입하면은 도와줄 거죠?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야말로 백지수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백지수표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백지수표를 써주다시피 해서 하여튼 만약에 까불면 혼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독일은 왜 그랬느냐? 독일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이 대륙에서 강대국 제1국가로 올라서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지 않아도
좀 상승 무드를 좀 타고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 자리를 확고히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세게 나가면 러시아가 깨갱. 깨갱. 할 수도 있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하고 러시아 그 짜르하고 독일의 그 빌레르 그 황제하고 그 사촌간이었어요. 린, 펌 뭐 이런 사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에요. 오, 그러니까 가깝네요. 아니, 설마 야. 제가 날 때릴까 뭐 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평소에 아니까 아이 저 새끼는 저거 깡나고 없는 놈이니까 내가 한 번만 이러면 이렇게 서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그 세르비아한테 도저히 들어주지 못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암살 그 책임을 니네가 책임져라는 걸 시인해라. 암살 배후를. 그러니까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예. 세르비아 정부가 좀 알고 있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개입은 한 것 같아. 아직까지 뭐 지금까지도 정확한 뭐 증거는 없지만 예. 그러나 정황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시인을 해라. 그다음에 뭐 거의 뭐 주권을 포기하라고 할 정도로 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그런 요구. 그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는 또 야, 그거 너 건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독일은 또 야, 그거 거기 건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뭐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뭐냐 하면 서로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뒤로 물러나겠지. 깨갱 할 줄 알고 세게 얘기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도 진짜 전쟁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좀 세게 나가면 제가 뒤로 물러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는 와중에 뭘 했냐면 동원을 했어요. 동원. 그러니까 평소에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지만 진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원이라는 걸 해. 사람, 네. 물자,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하는데 그 동원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말로는 우리가 뭐 부분 동원을 하고 뭐 총 동원을 하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특히 저 시대에는 이쪽에서 동원을 하니까 예. 이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동원을 하네. 당연히 이쪽에서도 우리도 동원을 해야지 해서 이제 여기서 동원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또 원치 않던 확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모두가 전쟁의 상태로 돌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될 바에는 먼저 치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선제 공격.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구도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지고 싶지 않으니까 큰 소리는 쳤지만 내가 이렇게 세게 말하면 저놈이 뒤로 물러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쪽에서 소문을 냈는지도 몰라. 동원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쟁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전쟁 열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 전쟁 준비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은 제가 준비하니까 나도 준비해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거를 상황에서는 그 다음 논리는 뭐냐면 먼저 때려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뭐 미국 같은 강대국이 있고 하게 되면은 군사력의 차이를 느끼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본인들이 다 비등비등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은 약간의 힘의 균형이 조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대등하게 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열병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병이라는 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자기 도취. 그 당시에도 이 전쟁 열병에 걸려들 있으니까 제일 먼저 전쟁 열병의 증상은 뭐냐면은 전쟁이 빨리 끝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주일이면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어. 한 달이면 적을 이길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열병의 첫 번째 증상이야. 두 번째는 우리는 피해가 마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승리, 영광, 팔다리가 없는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거는 하여튼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전쟁 열병에 걸리면은 그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전쟁의 영광, 뭐 이기면은 무슨 뭐 그렇지 않다. 아무리 그 자존심 싸움이라고 해도 서로 졌을 때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딱 모두가 그 다 이길 상황만? 거라고만 생각했지. 만약에 이 대전에서 이겼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국가는 어디였어요? 이 대전에서 이겼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얻는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엔드 스테이트라는 거거든요. 과연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떠한 결과를 우리는 원하는가 이런 걸 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 나는 이기면 100, 너는 지면 빵. 내가 이기면은 이제 그 유럽에 또 강국이 돼서 그러니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태리가 이기면은 지네가 여기에 중심 국가가 되는 거고 또 만약에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되면은 지네가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온 세계에 다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먹는 그러한 걸로 이제 생각했던 거죠. 예. 그럼 아까 전에 장군님께서 그 독일이 이 유럽 전역을 다 우리가 제패하겠다. 뭐 이러한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참여뿐만 아니라 주도하게 된 거죠. 독일은 사실은 이제 이 전쟁은 1914년에 일어났지만 19세기 그 말 1800년대부터 독일은 프러시아라는 나라로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강대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불 전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미 그때 프랑스에 한번 이겼어요. 그래서 군대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하여튼 유럽 대륙의 제1 국가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야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독일이 그 정도로 야심이 있고 확신이 있었으면 어떤 뭐 계획이라든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게 있었나요? 독일 사람들이 그 시계가 움직이듯이 아주 정확한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군사적으로 슐리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슐리펜 계획은 뭐냐면은 독일이 가운데에 있고 그 독일의 서쪽으로는 프랑스가 있고 동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리한 거는 양쪽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우선 한쪽을 먼저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을 제압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프랑스를 제압을 하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나라가 크고 하니까 동원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동원하는 동안에 프랑스를 먼저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제압을 해서 승리를 쟁취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게 이제 기본적인 대전략이었고 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슐리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은 독일하고 프랑스 국경은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어느 정도 독일 병력을 배치를 시켜서 프랑스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또 일부 병력을 러시아 쪽에 보내서 러시아 병력들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다가 주력의 독일군은 벨기에 쪽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해서 쑥 프랑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프랑스를 수도를 점령하겠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를 제압하고 나면 그 전에도 한번 그렇게 했어요. 이 아저씨들이 예. 독일 아저씨들이. 네.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프랑스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를 제압을 해서 궁극적인 전투를 승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까?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첫째는 벨기에가 조그만 나라고 멍청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싸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열병 공식에 의하면 뭐 일주일 만에 그 이기고 다 손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 벨기에 아저씨들이 2달을 싸운 거예요. 두 번째는 원래는 이 영국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
살만했거든요. 영국은 식민지도 많고 돈도 잘 벌리고 있었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하는 걸 보고 이제 영국에서 열을 받기 시작한 거야. 이 독일군들 그 당시에 그 철모를 보면 요 위에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뾰족한 이런 게 있었어. 마치 그 악마 뿔같이 이렇게 보이는 데다가 영국의 그 신문들이 독일군들을 갖다가 아주 악마화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뭐 벨기에 여자들을 뭐 찔러 죽였다는 등 임산부를 죽였다는 등 막 이런 악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론이 또 확 그냥 돌아섰고 세 번째는 그 아까 그 산업화, 기차 이런 걸로 해서 생각보다 증원 병력이 막 달려오고 그렇게 해서 최초의 그 원했던 대로 그 프랑스를 우회하는 이 작전이 성공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슐리펜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마른 전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